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북한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김정은 끝내 국제해사기구에 8일에서 25일 사이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서 핵 물질을 실어서 미 대륙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강행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김정은의 이 막가파 행보를 국제사회는 어찌할 바 모른 채 바라만 보고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잠시 후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도 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북한이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위성 발사를 통보했습니다. 중국의 육자회담 대표인 우다 웨이는 북한을 찾았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핑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계획이다. 국제기구에 밝힌 건데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구 관측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국제전기통신연합에 통보를 했다. 북한이 이렇게 밝혔고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을 뭔가를 쏠 때 국제해사기구에 통보를 했던 적이 잘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8일에서 25일 사이에 미사일 쏠 것이다. 이렇게 통보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핵실험에 이어서 미사일 발사까지 북한 김정은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박근혜 캠프 출신 이상돈 교수가 결국 국민의당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지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을지 궁금합니다. 박영선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상돈 교수, 박영선 의원과는 행보가 엇갈리게 됐는데요. 이상돈 교수의 국민의당 합류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이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이상돈 교수님을 더 이상 모시지 못함을 발표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더민주회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그런데 이 기사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냐면요. 청와대의 엑스파일을 들고 민주당에 갔다. 더민주당에 갔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영입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묘수가 될지 아니면 정반대로 악수가 될지 잠시 후 이에 대한 내용 자세히 점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 만평을 오랜만에 준비했는데요. 어떤 만평 실렸을지 함께 보실까요? 제목은 박근혜의 난. 이 난은 난초의 난인데 현교안 정무수석이 난초를 뒤집어 썼네요. 어제 3번 거절한 뒤에 결국 청와대는 김종인 위원장의 생일 축하 난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정무수석 각하께서는 절대 옹졸하거나 뒤끝 있는 분이 아니며 제 실수로 점점점. 이 만평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총선 나간다면서 점점점 한겨레 신문에 단독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네, 단독 내용을 보도하기 싫은가요?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 이른바 진실한 사람 진바, 서울대에 복직 신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교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혹시 선거 떨어지면 바로 복직하려는 포석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과연 정종섭 장관의 이중 행보 의도가 무엇인지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지카 바이러스, 이 남미 대륙에서 공포의 대상입니다. 지카 바이러스. 임신부가 모기에 통해서 감염이 되면 아이의 머리가 작아지는, 뇌가 작아지는 소두증. 그런데 이 소두증에 특효가 있다면서 공포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 한의원에서 팔고 있는 인지탕이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한방병원. 결국 대한한의사협회에 의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에 고발이 됐고요. 한 흑침대 회사는 우리 흑침대에서 주무시면 지카 바이러스 감염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다가 또 서울신문에 고발이 됐습니다. 소침대에 누워서 잔다고 지카 바이러스에 안 걸리겠습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일본 소식인데요. 아베가 이제는 하다 언론에도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니냐. 정권 비판했던, 정확히 말하면 아베를 비판했던 방송 뉴스 앵커 3명이
동시에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물러나는 일본 앵커 3명, NHK의 보도 프로그램인 클로즈업 현대의 두니아 히로코 앵커, 아베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웠던 앵커고요. TV 아사히 메인 뉴스 보도 스테이션 앵커였던 후트라치 이치로는 나는 아베가 아니다, 나는 아베가 아니다 라는 종이까지 펼쳐 보였던 앵커인데 하차했죠. TBS의 메인 뉴스인 뉴스23 앵커인 기시 시케타다도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앵커였는데 이 3명 동시에 하차하게 됐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막으려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의도가 있었다면 전 세계가 규탄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오늘 돌직구쇼 다양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오늘 돌직구쇼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 전해드리기에 앞서 뉴스 속보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발표한 대로 북한이 8일에서 25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 등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성을 발사한다라는 명목 아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이 4년간 가동됐기 때문에 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명분을 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명분 뒤에는 역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려는 속내가 아니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북한은 오전 7시에서 정오 사이에 발사할 것으로 국제기구에 예고를 했는데요. 이 미사일을 어떤 궤도로, 어떤 고도로 발사할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정이 국제기구에 통보된 동시에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수석대표가 어제 긴급히 북한을 방북한 것으로 알려져서 중국과 북한 간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조금 전입니다. 8시 30분 청와대에서 NSC 회의가 열리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라고 우리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또한 청와대에 따르면 북한이 국제사회에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며 북한의 위성 발사야말로 도발적인 행동이다라고 미국 측의 비판까지 청와대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이지스함을 2척으로 늘리겠다라는 긴급한 움직임까지 오늘 아침에 발생하고 있어서 여러분께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아침 저희 돌직구쇼의 특별 게스트 이계진 전 의원님 모셨는데 마침 이계진 전 의원께서는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국군방송으로 북한 소식에 대해서 정통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일단 국제기구에는 인공위성을 우리는 쏠 것이다 이렇게 내세웠지만 그 말 믿을 수 있습니까? 형식을 갖췄네요. 근데 지난번에 일본에서 일주일 내에 발사할 거라고 한 건 틀렸죠? 그렇죠. 우리 국방부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발표했었는데 그게 맞았고 판단이 맞았고 이번에 이런 형식을 갖추는 것은 위협적인 단계를 밟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위협적인 단계를 밟고 있다. 위협을 하기 위해서 우다웨이가 갔다? 우다웨이가 그냥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가지 않았겠죠. 지금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미국과의 그 남중국 해에서의 갈등 문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많은 중국이 북한까지 이래서는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우다웨이를 만난 일이 있는데 현직 의원일 때 우다웨이 만나셨군요. 상당히 조용하고 미소가 없는 사람인데 상당히 무서워 보이는 그런 무서운 면이 있다, 우다웨이가.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느끼는 그런 사람인데 적당히 말리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발사를 못하게 하는 어떤 압박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중국의 실질적인 압박이 있을 것이다. 발사 예고와 뭐 형식은 다 갖췄지만은 그대로 발사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정황 판단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황 판단, 북한이 마음 놓고 호락호락
미사일을 쉽게 발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대신 이렇게 판 벌려놓고 말리는 것에 동의를 하려면은 뭔가 또 얻으려는 게 있겠죠. 얻으려는 게 있을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 그럼 확실히 지켜달라라든지 국제 무대에서 압박을 중국이 책임지고 좀 앞장서 달라든지 그런 요구 있을 수 있겠죠. 예. 동아일보 논설위이신 정성 위원님, 우리가 지지난주에 일본발 뉴스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우리 청와대와 국방부의 분석도 함께 전해드렸었는데 북한이 조만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위성 사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결국 우리 국정원과 국방부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는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 수순이죠. 핵을 만든 다음에는 핵을 옮길 수 있는 캐리어, 이동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은 사실 그 꼭대기에 탄두가 달리느냐, 위성이 달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사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위성 발사 장치로도 볼 수 있는데 북한은 늘 자기들은 위성을 발사한다. 지금도 뭐라 그랬습니까? 네. 광명성, 옛날에 실패한 걸로 다 알고 있는,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광명성의 인공위성이죠. 그게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새로 한다라는 명분으로 지금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날짜가 나와 있죠. 8일에서 15일이면 우리가 추석 25일 사이. 25일이면 추석 연휴를 포함한 기간이네요. 설 연휴를 포함한 기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좀 넓게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중국의 우다웨이가 가서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북한으로서는 지금 예측과는 달리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이라면 할 것이다. 강행할 것이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핵을 가지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다의 방문이 더 관심을 끄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중국마저 실패한다고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정말 전 세계가 그 북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뛰어넘는 제재가 들어갈 것 같고 우리도 사드 같은 거를 배치 안 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동북아 질서의 변곡점이 아마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될 것 같은데 지난번 북한이 광명성 3호를 쏘아 올렸을 당시에 쏘아 올린다는 뉴스 속보 프로그램을 제가 생방송으로 진행했기도 했었고 지난번 미사일 발사 국면 때 제가 국방부에 출입하면서 이 문제를 상세히 취재를 했었는데 이계진 전 의원님 국방 쪽의 전문이시니까 많은 분들이 전문은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쏘아 올렸다라고 주장하는 그 광명성 인공위성을 보면 대학교 석사 학위를 밟고 있는 실험실에서 만들었을 조약한 수준의 인공위성이다라는 것이 우리 국방부와 전문가들의 당시 분석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위성을 또 쏘아 올린다. 믿기 힘들다는 수명이다 했다 그러는데 북한은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 서방 세계의 과학 수준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이렇게 발달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가 쏘았다고 그러면 쏜 줄 알 것 같고 안 보이는 거 하늘에 많이 떠다니니까 그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그렇게 어수룩하고 허술하지 않죠. 그런데 이 발사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이걸 정말 무릅쓰고 쏘았을 때 얻는 건 무엇이냐?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는 아마 이 음악만 들으시면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음악부터 들어보실까요? 여인 천하가 아닙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른바 야당의 난 시간입니다. 앞서 저희가 야당의 난 코너를 소개해드릴 때는 야당의 개파 싸움, 야당이 시끌시끌하다라는 의미로 어지러울 난을 썼는데 오늘 이 난자는 어지러울 난이 아닙니다. 어떤 난이냐면 돌직구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난입니다. 야당이 보낸 난, 정말 난초의 난, 야당의 난인데요. 이 야당의 난이 7시간 동안 갈 길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의 생신을 축하하는 의미로 김종인 위원장이 야당 대표급으로는 처음 청와대에 생일 축하 난을 보냈는데 청와대에서 안 맞는다, 받는다 말을 바꿔서 7시간 동안 난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난의 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문선 변호사님. 결국 대통령의 의사가 아니라
현기환 정무수석이 독자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라고 사건은 정리되는 듯한데 일단 자초지종부터 들려주시죠. 저지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난이 황금난이라고 해서요. 시가로 한 30만 원 가까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좋은 난 보내셨네요. 난 중에서 최고급 난인 예.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64번째 생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저 황금난을 송파구 화실에서 사서 보낸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대나무 이파리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비싼 거군요. 저도 난을 볼 줄 몰라서 저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봤더니 크기는 작지 않은데 되게 비싼 거래요. 향이 아주 오래 가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내기로 했는데 그냥 무턱대고 가져간 것이 아니고 먼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청와대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오전 9시경에 김종인 위원장 명의로 김종인 위원장께서 난을 하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라고 하자 청와대 정무실 관계자 쪽에서 첫 번째는 알겠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더불어민주당 설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전화를 드렸대요. 9시 반쯤. 그때도 알겠다라고 하고 심지어 연풍문이라고 해서 청와대 방문객 안내소가 있는데 연풍문으로 오시면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라고까지 해서 해서 이제 받겠거니라고 믿었는데 여기까지는 순조로웠네요. 순조로 왔는데 문제는 세 번째 통화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통화. 세 번째 통화를 한 10시 넘어서 했는데 그때는 갑자기 입장이 바뀌더니 대뜸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니 이거 우리 위원장님이 보내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도 사양하겠습니다. 전에 문휘상 비대위장이 생신 때도 대통령이 난을 보내셨고 우리도 그때 받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도 지금 이러이러한 사안이 지금 정쟁 중에 있는 상태에서 받는 것은 맞지 않는 듯합니다. 사양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 대변인이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와대가 이것을 사양했다라고 정격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인터넷에서 아니 지금 청와대 속속 깨게 뭐 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매우 높아진 거죠. 이렇게 되자 갑자기 그다음엔 오후 3시쯤은 춘추관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뭐가 착오가 있었다고 같다. 정영국 대변인이 대통령의 결정이 아니라 밑에 현기환 정무수석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 받은 건데 대통령께서 크게 질책을 하시고 뭐 하는 거냐. 대통령이 크게 질책했다. 크게 질책하셨다. 받아라라고 해서 받기로 결정하고 결국 오후 4시 50분이 돼서야 이렇게 무슨 것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4시 50분이 지나서야 드디어 전달식이 생겼는데 그 전달식에 이병기 비서실장이 직접 나타나셔서 실수가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라고 정중히 사과하고 난을 받았다고 하네요. 황금난 한번 다시 볼까요? 이게 그렇게 비싼 난인지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실제로 보면 이 황금색의 아우라랄까요?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향이 좀 좋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한데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직접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의 생신을 챙기는 모습. 야당의 대표급이 보내는 난을 청와대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현기환 정무수석의 정무적 착오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성희 위원님. 이게 현기환 수석이 정말 독자적으로 거절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겁니까? 대통령이 뒤끝이 우리가 잠깐 긴다는 건 말 알고 있는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현기환 대통령이 이 중국에서 팬클럽이 보낸 그 선물도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그네 연맹 보내하면서 자랑을 하셨는데 야당 특히 본인과 함께 일했던 한때는 함께 일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그 난도 아마 올렸었으면 좋은 홍보 그게 됐을 거예요. 했을 거 않고 저는 그 현기환 수석의 판단 착오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또 현기환 수석 오늘 그 동아일보 사설 그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이 잠시만요.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아닐 것이다. 현기환 수석이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그 말대로라면 오늘 동아일보 사설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매우 세게 나왔는데 용렬한이라는 단어는 저는 정말로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용렬한 대통령 생일난 거절. 그런 정무수석이면 경질하라. 정성희 위원님. 그러면 대통령께서 정무수석을 경질해야 합니까?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그 전에 정무수석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정무수석이라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당 담당입니다. 청와대에서. 일종의 청와대 마당발, 머슴?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아침에 출근할 때 배알이라는 거는 자기 집안에 빼놓고 예. 나와서 정말 야당에 대해서 아주 그 밀접하게 접촉을 하면서 하는 것이 정무수석의 일입니다. 예. 우리 전에 정무수석도 조윤선 장관이었는데 조 장관도 야당과 그렇게 대면 직접적인 접촉을 못했다고 우리 누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정무수석이 왔으면 야당과의 그 1대1 접촉이나 이런 것을 훨씬 더 접촉을 했어야 되는 건데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야당 대표가 스스로 알아서 보내준 난을 거절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무수석이나 이런 그 그림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근데 과거에도 이제 정무수석이 그 우리 국회 선진화법 이런 거 관련해서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약간 압박 아닌 압박을 했던 것이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냐 아니냐고 예.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대통령의 의중이 싫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어떤 정무수석의 범위로서 너무 좁고 예. 좀 그 편협하게 일하는 거는 분명히 좀 정무수석의 자세로는 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께서는 에이 설마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용렬하지는 않으시다라고 의견을 밝히셨는데 오늘 경향신문 만평을 보면 경향신문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향신문 만평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현규한 정무수석이 뭔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저게 김종인 위원장이 보냈다는 그 난인 것 같은데 각하께서는 절대 옹졸하거나 뒤끝 있는 분이 아니시며 제 실수로 점점점. 근데 윤태곤 실장님, 경향신문은 왜 현 정무수석이 난을 독박 쓴 것처럼 뒤집어 쓴 것처럼 그랬을까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언 중에 하나가요. 김영삼의 명언. 정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다라는 말을 남긴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성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비슷한 사안이 이번 첫 번째라면은 뭐 현기한 정무수석이 잘못했네 이럴 수가 있겠지만 또 그동안에 있었어요? 뭐 조화를 주로 보내는 쪽이었죠. 지금까지는 보내니 많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참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누구 유승민 상가에는 전 보내고. 원내대표의 상가 때는 조화를 보내지 않았던 것. 그래서 그때 뭐 예. 관례상 뭐 안 보내 조화를 사절한다고 해서 안 보냈다라고 했는데 원래 관례상 다 사절한다고 하죠. 그 예. 앞에 다른 사람 집에는 사절한다고 했는데 장모상에도 보냈던 게 이렇게 드러나고 말이 안 맞은 게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3자들이 볼 때는 또 뭐 비슷하게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청와대 이제 업무 스타일이라는 게 과연 수석이라든지 이런 주요 인사들의 재량권이 넓었느냐? 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또 평소에 보면은 재량권이 좁았었던 면이 있거든요. 아니, 요 말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팩트 체크해 볼게요. 정치 전문이시니까. 청와대의 수석 중에서 입이 달린 사람이 5명밖에 없다.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 소문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말고 자기 이제 의견을 이제 강하게 개진하고 대통령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은 숫자가 작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럼 현기환 수석은 현기환 수석은 입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까? 있는 분에 속합니다. 제가 입이 현기환 있는 수석에 대해서 사람이다.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분이 이제 원래 한국노총 출신이에요. 예. 근데 이제 노동 현장이라기보다는 주택은행 노조 간부 출신이고 18대 때 부산에서 당선이 됐고 19대 때도 공심위 간사였는데 그때 약간 뭐 공천 관련 금품 의혹이 나오자마자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나중에 다 무죄로 밝혀졌고 그래서 대통령 신임이 되게 두터웠고 공천의 실무를 총책임졌는데 작년에도 정무수석으로 들어올 때 누가 봐도 이건 출마를 포기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출마를 포기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러 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임은 아주 두터워요. 그리고 예. 이분이 좀 유들유들하고 이렇게 부침성이 좋은 스타일이라 가지고 대통령한테 이제 말도 좀 편하게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 자체는 재량권이 넓다고 볼 수 있어요. 입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건 예. 분명하다. 그런데 이게 이런 연속적인 네. 행동들 그리고 아까 정성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국회의장한테 가서 직권상정 이야기하면서 대통령하고는 이야기 안 하고 왔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예. 정무수석이 국회의장한테 법안 처리를 하고 직권상정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그럼 뭐 정무수석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혼자서 일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새누리당 싱크탱크 소속인 김병민 전 의원님. 여당에서도 이거는 현규환 수석이 독자적으로 판단했다라고 믿더라도 이번 건은 청와대가 조금 잘못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간 청와대는 대통령의 시계 하나, 축전 하나, 조화 하나까지 다 박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보내야 한다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유독 이번 건만 현규환 정무수석 혼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결정을 한 것은
평소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어땠는지를 정무수석이 최소한 넘겨짚은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익명을 요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싱크탱크 어떻습니까? 정무적으로 야당의 정무적 판단은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생각하고요. 야당의 정무적 판단이 뛰어났다.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은 굉장히 미흡한 게 많았죠. 예. 객관적으로 표현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하루 동안 본인들이 얻은 게 많습니까?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그렇게 썩 박근혜 대통령과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기서 참 궁금한 게 국민의당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 이게 바람 불 때 연날리고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때 딱 안철수 대표도 같이 더 의미 있는 선물 하나 싹 보냈으면 같이 덩달아서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생일에 난 안 보냈습니까 이런 거? 전혀 안 보낸 거로 알고 있고 오히려 창당 대회에 축하를 새누리당이 보낸 경우가 되겠죠. 대통령은 그 창당대회 축하 대통령 명의로 화 보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난 아까도 30만 원짜리 좋은 난 표현했는데 제가 사실 옛날에 대학을 졸업하고 꽃집을 창업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꽃집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별걸 다 했네요. 마진이 얼마나 남습니까? 나는 실제 꽃집에서 만들어 갖고서는 공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다수가 이제 띄어 팔기의 경우들이 많은 건데 꽃집 입장에서는 이 난을 거래하는 손님들이 아주 최고의 손님입니다. 본인은 품이 되지 않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이런 난을 거래를 하냐면요. 다 국민의 혈세를 갖고 공직에 계신 사람들,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생색을 내면서 그 돈은 절대로 자기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거 본인 돈으로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당의 돈으로 했거나. 당의 돈이요? 그 당의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당원들이 내 혈세로 당연히 충당이 될 건데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왜 난을 정중하게 사양하고 돌려보냈을까? 라는 부분들도 하나를 메시지를 좀 봐야 되는 것들은 여기서 한두 개 난을 받기 시작하다 보면은 너도 나도 박근혜 대통령 생일에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난을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라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만 정무수석의 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서의 판단들의 미스가 있었던 걸 인정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이런 무분별한 난의 전쟁들은 좀 없어야 된다는 생각. 이 발언은 잠시만요. 이 발언은 싱크탱크의 발언이 아니라 꽃집 사장님으로서의 발언이었는데 이기진 전 의원님 대통령이 거절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지금 말씀이셨어요. 이거 순전히 정무수석 판단 잘못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보내라 받아라 뭐 이런 것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면 참모는 왜 둡니까? 의중을 잘 판단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자기 감정을 가지고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판단을 한 잘못된 겁니다. 이건 받았어야 되고요. 이 난 같은 것, 이것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주 간단한 문제 같은데 사실은 저는 국회 때 이거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는다고 공언하고 써붙이고 뭐 그러는데도 한두 개 오는데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역작용이 나느냐면은 난 재배하는 협회에서 우리 굶어 죽으라는 거냐? 우리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잘났느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난 재배 협회에 농민들로서는 예상치 못한 반발. 그렇죠. 생업인데 그런 판단이 사실은 있는데 국회의원들 가운데 보면은 출입해서 잘 아시죠? 사무실에 난이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가 그 사람의 그 세력, 위세를 나타내는 거죠. 밀림 같아요. 이렇게 우리 방에는 난이 한두 개밖에 없는데 딴 데 가면 20, 30개, 한 400, 500개 들어온 날은 그거 나눠주는 것이 또 아주 선심쓰는 날이고. 그렇군요. 난 풍경이 재밌습니다. 오도 가도 못했던 이 난, 결국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그 난은 대통령의 정무수석의 꾸짖음으로 대통령에게 잘 도착이 됐습니다. 기분 좋은 생일 선물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해프닝으로 번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요. 청와대의 진박 어벤져스 6인 중에 한 명인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겨레신문에서 오늘 알아본 바에 따르면 동시에 서울대학교에 교수 복직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주석 전 장관이 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교수님인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정 의원님, 진실한 사람 국회의원 반드시 되겠다. 대구 한번 대통령 뜻 밀어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계신데 동시에 몰래 서울대에 교수 복직 신청을 했다. 이
선뜻 이해는 안 됩니다. 몰래 신청한 건 아니고 그냥 하셨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구 출마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그 배수진을 친 줄 알았더니 배수진을 친 게 아니라 살짝 보험을 드신 것 같아요. 아주 큰 보험을 드신 거 아닙니까? 살짝 보험이 아니라. 서울대 법대 교수고 사실 우리나라 헌법파의 엄청난 권위자이고 그랬는데 이제 아무도 몰랐던 거죠. 13일 날, 네. 1월 13일 날 서울대 법대 교수로 복직 신청을 하면 안 받아들여줄 이유가 없으니까 서울대 교수로서 복직이 됐고요. 복직이 됐고 현재 폴리페서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겸직에 대한 비판,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비판 때문에 사실 굉장히 까다로워졌거든요. 예. 그래서 교수와 국회의원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개정이 돼서 20대부터 적용하게 돼 있는데, 다만 교수들은 현재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이용해서 현재 출마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교수로 복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종섭 장관 같은 경우 총선에서 떨어지더라도 예. 교수로서 복직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정종섭 지금 전 장관, 행안부 장관 하시기 전에는 서울대 총장 선거에도 출마를 하셨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거 혹시 진박 마케팅이 안 돼서 떨어진다면 서울대 교수로서 또 다른 어떤 진로를 모색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생각이 나는 거는 이상돈 교수님 오늘 국민의당으로 아까 가셨지만 중앙대 교수셨거든요. 예. 정년이 한참 남았는데 폴리페서 논란이 있기도 전에 던지셨어요. 던졌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교수로서 예.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그때는 이런 법안도 없었습니다. 예. 이런 금지 규정도 없었는데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예 던지고 나오셨어요. 예, 이상돈 교수님이랑은 행보가 대조가 되네요. 대조적이네요. 잠시 후에 저희가 이상돈 교수님 생방송 중에 이 전화로 연결을 해서 국민의당 입당의 어떤 소감이랄까, 그리고 국민의당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전화로 한번 여쭤보기도 할 건데, 이기진 전 의원님. 예. 대구에 내려간 진박 어벤져스. 네. 대구 진박 어벤져스는 우리가 진짜 진박이다. 이번 선거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정종섭 장관은 이번 선거 이거 까딱하면 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전 이 복직을 위한 신청해놓고 또 한쪽에서는 또 진박 이쪽에서 해가지고 총선에 한번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양다리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이번 선거에 자신이 없다는 판단인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선거에 자신감이 없다는 판단이다. 없다. 진박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예. 자신 없다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정종섭 장관님을 정종섭 교수로 먼저 접해있단 말이에요. 예. 헌법 공부를 할 때 정말 되게 서울대 법대잖아요. 예. 저는 서울대 불어교육과인데. 불어교육과. 예. 근데 이제 굉장히 권위 있는 헌법학자에 대해서 내심 굉장한 존경을 갖고 있었어요. 헌법학자들이라면 뭔가 세상에 세파하는 관심 없이 정말 헌법 이론에 관심이 많으시며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데만 관심이 많은 분인 줄 알았는데. 예. 이 정종섭 장관님의 행보는 보면 볼수록 교수의 행보라기보다는 정치에 맞는 권력력이 충만한 한 사내의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 독특하네요. 권력력이 충만한 한 사내의 모습이다. 권력력이 충만한 한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처음에는 총선 필승 했을 때만 하더라도 말실수셨으려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여당의 총선 필승이라는 그 건배사 장관 시절에. 근데 그 다음에 갸우뚱한 게 된 게 청와대하고의 얘기도 없이 먼저 저는 장관직을 사퇴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몇 달 동안 계속 장관을 하셔야만 했어요. 예. 뭘가 지금 정부 좀 수습하고 가 이래갖고 못 가셨어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는 빨간 잠바를 입고선 우리는 진진박입니다라고 페이스북을 올리셨어요. 예. 그러더니 약간 떨어질 것 같으니 이번에는 서울대 몰래 복직 시청을 살짝 하시고서는 안 되면은 정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러면 안 되면 서울대 총장 선거 나가야지라고 그렇게 나오셨어요. 보험을 드셨어요. 큰 보험을 들었다. 네. 굉장히 권력력이 많으신 분이었구나. 나는 그냥 단순한 헌법학자인 줄 아셨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권력력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권력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치인들 중에서. 근데 제가 꼬집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은 교수는 정치 활동이 금지됩니다. 네. 그래서 선거 전에 사퇴해야 돼요. 선거 전에 사퇴해야 된다. 공무원도 정치 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는 사퇴해야 돼요. 예. 근데 이 모든 거의 예외가요. 국공립대의 교수입니다. 국공립대 교수는 다 예외다.
교수이기도 하고 공무원이기도 한데 예. 국공립대의 교수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계속 교수일 수 있어요. 아, 우리 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다만 어허. 당선된 뒤 교수직을 사퇴하면 돼요. 예. 모든 거 예외예요. 저는 이 법이 참 좋겠다. 참 좋겠죠. 참 정말로. 좋겠다. 국공립대 교수들 참 좋겠다. 전 그러니까. 사립대 나왔잖아요. 저는 예. 그래서 이 법이 옛날에 공부할 때부터 공직선거법 공부할 때부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법조항이었거든요. 누가 예. 봐도 국공립대 교수들을 위해서 뒤에 국공립대 교수들이 마치 자신들 뭔가 예. 뒤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법조항인데요. 예. 정종섭 장관도 바로 이 조항을 이용해서 복직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조항 우리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언젠가 반드시 개정돼야 될 법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국공립대를 졸업한 임윤선 변호사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진정성이 있는데 제가 아까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조금 전에 저희가 국민의당 합류를 확정한 이상돈 교수님을 전화로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부터 확인해 보시죠. 국민의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3당 체제를 한번 본격화해보겠다. 안철수 의원, 김한길 의원, 천정배 의원 야심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과연 국민의당이 선거 때까지 끝까지 3당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은근슬쩍, 스리슬쩍 몰래 야권 연대의 길로 갈 것인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중대한 정치 실험의 서막이 펼쳐진 셈입니다. 국민의당 합류가 확정된 저희 월요일에 남자였는데요. 이상동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상동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전화가 지금 잠깐 끊어진 것 같습니다. 예. 이럴 때 시청률이 높아집니까? 지금 지금 다시 전화 한번 걸어주시고요. 네, 이상동 교수와 곧바로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됐으면 네, 말씀 드려주시고요. 국민의당이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막 오른 3당 시대인데 오늘 동아일보 정치면에 윤태곤 실장께서 직접 인터뷰도 하셨는데 제3당의 운명에 대해서 마치 점치셨는데 그 점치신 내용 좀 한번 알려주시죠. 어떻게 점치하셨습니까? 내용은 이제 뭐 질문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야권 연대, 호남 승부가 어떻게 될 것이냐, 3당 체제 구축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예상 의석수는 어느 정도냐. 근데 제가 답한 거는요. 호남에서 이제 전면적으로 누가 패권을 차지할지는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쉽지 않다. 예. 민주당인지 국민의당인지 그런 식이고 이제 야권 연대는 공식적 전면적 연대는 없을 것이다. 그 말은 공식적이고 전면적이지 않은 연대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아니 그러면 공식적이지도 않고 전면적이지도 않은 연대는 뭐 특정 지역에서 슬쩍 지역별로 이제 뭐 당사자들끼리의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이고 그다음에 3당 체제 구축하고는 이 예상 의석수하고 맞춰서 가는 건데 20석 이상은 가능하지 않겠냐. 그 다른 전문가들도 대체로 그렇게는 보더라고요. 이게 제일 낮을 경우에 20석이라고 보는 게 왜 20석이라고 하냐면은 14 플러스 7이면은 21석이 되는 거거든요. 예. 14라는 게 지역구 14석. 호남의 전체 지역구가 33석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당이 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뭐 14석 뭐 그 정도는 넘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전체 비례대표가 47석이니까 47석 중에서 7석이라고 하는 것도 한 13, 4%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20석 이상은 가능할 거다. 20석 이상은 가능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3당 체제가 올해 2016년은 3당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제가 2017년은 모르겠다라고 했거든요. 대선을 앞두고 이거는 야당의 대연합도 있는 것이고 새누리당도 실은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라고 보는 게 친박하고 이제 비박이 갈라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예.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요. 이상동 교수님 전화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에는 국민의당으로 합류를 선택하셨고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잘 알고 있었는데 국민의당 얘기 여쭙기 전에요. 네. 이상동 교수님은 이 정치에 교수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교수직 내던지셨는데 정종섭 전 장관이 몰래 서울대에 몰래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수 복직 신청을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된다. 나간다는 사람이 지방 휴직이 있으면은 휴직 상태가 선거운동이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지금 복직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예. 상식이 어긋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식이 어긋난다. 어제 국민의당 창당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상돈 교수님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가시는 건지, 만약에 선대위원장으로 간다면 이미 김한길, 안철수, 천정배 세 분이 계신데 거기에 네 분, 뭐 다섯 분 이렇게 계속 되면 과연 정권을 교수님께서 개혁의 칼을 김종인 교수처럼 흔들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자리가 제안이 된 건지, 어느 자리로 가십니까?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뭐 국민의당 갖다가 개혁을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미 생긴 당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키워서 총선에서 얼마큼 선전하느냐, 최선을 다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개혁을 하다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예. 그리고 다른 분들과 그 마음을 합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제3의 정당, 특히 제3지대 정당이라고 그러죠. 기존의 이념에 고착되어 있는 정당을 벗어난 이 정당을 한번 실험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예. 그 교섭단체를 창당 전에 만들겠다. 안철수 의원 앞서 이렇게 말했었는데, 창당 전에 지금 현재 17명이니까 교섭단체 조건은 못 이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교섭단체 가능하겠습니까, 조만간? 뭐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그것이 이렇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어저께 창당대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이 이번 총선에 모든 걸 걸겠다는 데는 막 그런 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 있죠. 예. 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이러다가는 더민주에서 이른바 컷오프 된 의원은 받는 게 아니냐 그런데요. 저는 그 현역 의원 평가 컷오프라는 게 이렇게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서 뭐 저 탈락된 의원이라 그래서 의원 자질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그 분당 사태의 원인도 사실상 그 현역 의원 평가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 어떻게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박지원 의원도 조만간 합류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뭐 아직 그 다른 당에 계신 의원님들하고서 이런 부분을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네. 국민의당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참 인물 없다. 이제 이상돈 교수님 합류하셨으니까 조금은 인물난 해소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물 없다. 이렇게 걱정하는 시각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든 또 야권 연대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이번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총선 끝날 때까지 제3당의 기치를 걸고 전면전으로 갑니까? 아니면은 야권 연대로 갑니까? 네, 저는 야권 연대는 없다고 봅니다. 끝까지? 후보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당에서 막을 수 없지만 야권 연대 당 방침으로서 야권 연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예. 안철수 대표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뭐 저도 그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좀 내세워서 최선을 다하면은 속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당이 이제 희망이 있다, 저 당에 기대할 만하다는 그런 인식을 빠른 시일 내에 보여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지금 나왔는데, 전 지역에 그러면 국민의당 후보를 낼 것이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 그 영남 호남에도 현재 여야도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의미는 네. 다 낸 게 아니죠. 그런데 예. 특히 수도권에서는 뭐 최대한 많은 후보를 다 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마다 사실 저희 돌직구쇼 월요일의 남자로 모셨는데 이 선거법상 월요일마다 이제 저희가 못 모시게 됐어요. 정당에 소속되셔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당으로 가셔서 정치 실험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돈 교수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네. 아무래도 국민의당의 이상돈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박사와 많은 사람들이 비교해서 볼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상동 교수님이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공천심사위원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선대위원장 중에 한 분으로 모시는 건 뭐 당연한 일일 거고 그중에 그럼 어떤 역할을 맡길 거냐 모든 공천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는 공심위원장이 될 확률이 꽤 높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국민의당을 사실 이 프로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 아닌 비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애정이 있어서 사실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제3당이 출연하려고 하면 무너지고 출연하려고 하면 무너지고 과거에 그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문국현 후보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만들었던 창조한국당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 제3당의 실험들이 늘 성공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아까 이제 이상동 교수님 합류를 통해서 정말 전 지역에 제대로 된 후보를 내고 대한민국 정당의 양당 정치의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깨낼 수 있는 정치 개혁을 이뤄낸다라면 진보 보수를 할 것 없이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죠. 그런 실험들을 좀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응원하기도 합니다. 네. 창당 선언을 한 국민의당이 과연 제3의 당으로 총선 끝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에 결국 아성의 무릎을 꿇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먹거리계에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있다면 청와대에는 한때 청와대 엑스파일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 문건을 만든 사람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마포에 있는 횟집 사장님이셨습니다.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전 횟집 사장님이 더불어민주당 행을 택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데 문재인 대표가 직접 영입에 앞장을 섰던 것으로 알려져서 과연 현 정부의 사람, 현 정부의 그것도 청와대의 공직기관 비서관을 야당의 총선을 앞둔 인재 영입을 한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무수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예. 단도직입적으로 돌직구 질문 드리면요. 이게 야당으로서 묘수냐 아니면 악수냐 여러 평가가 나올 텐데 조응천 전 비서관은 아무래도 박지만 전 회장의 마크맨이었어요. 청와대에서. 예. 박 대통령의 그리고 박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친인척 비리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었던 공직기강 비서관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청와대의 비밀, 엑스파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문재인 대표가 조응천 전 비서관을 영입했던 데는 이번 선거에서 청와대의 엑스파일 정보를 이용하겠다라는 포석도 있었던 건 아닙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악수냐 묘수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문재인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으로의 변신을 굉장히 여러 면에서 참 잘하고 있다라고 평도 많이 했는데 이번 선택만큼은 악수 중에 악수를 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택은 악수 중에 악수다. 예,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지향하는 가치의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를 하겠다고 새로운 인재 영입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지향해야 될 가치와 정당의 가치가 잘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 가장 지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한을 가진 사람, 원한을 가진 사람이 한풀이 정치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거든요. 한풀이 정치가 제일 막아야 된다? 그럼요. 가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당했던 거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한번 나의 권력들을 휘둘러 볼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한풀이 정치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악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김병민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조응천 전 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행을 택한 건 한풀이 정치의 측면도 있다? 저는 충분히 그렇다라고 봅니다. 예. 본인 스스로 어저께 발표라는 과정에서 걸어온 길은 보수고 생각은 뭐 뉴트럴한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지난 1년 동안 장사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변호사 기업을 하지 않고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서민들의 애환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라고 여러모로 포장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당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된다라면 한번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하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비단 저 혼자만 느낀 건지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건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조응천 비서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청와대에 비선 실세가 있다. 정윤회 씨가 그 비선 실세다. 그리고 대통령을 둘러싼 문고리 3인방이 이른바 비선 실세와 함께 전국을 망치고 있다라는 내용을 작성했고 그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조응천 전 비서관 과연 뭐라고 말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재작년 12월 소위 말하는 그 사건 때 청와대에서는 이거 7인회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당시 그 민경욱 대변인이신가요? 직접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수장이라고 저를 지목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없는 걸 만드냐, 애초부터 저에 대해서는 그런 비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뭐 불순한 의도라고 말씀하신 건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필용 사건 아니냐. 청와대 내에서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덮어씌우고 탄압을 하려고 하는, 이거 큰일 날 일이다. 김병민 전 의원은 이 조홍천 전 비서관의 더불어민주당 행위 한풀이 정치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는 억울하다. 문건 유출 내가 한 건 아니다. 뭐 묘수냐 악수냐 그러잖아요. 우스개로 얘기하면 조금 전에 보니까 악수하던데 악수지요 뭐. 악수하는 거 악수다. 네. 어쨌든 악수다. 한마디만 하면은 영입하는 쪽이나 거길 가는 쪽이나 정치 참 지저분하게 합니다. 정치 지저분하다. 참 지저분하게 합니다. 아 왜요? 정도도 아니고 이걸 뭘 인재 영입이라고. 현역에 있던 사람이 잠시 자리를 떠난 사이에 현 권력이 살아있고 자기가 충성을 하던 그곳에 이야기를 가지고 저쪽에 가는 거나 또 그런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가 뭔가 좀 하겠다고 해서 저쪽에 타격을 주려는 거나 좀 멋진 정치 아니죠? 참 좀 지저분한 정치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표는 말씀하세요. 아니 뭐 문재인 대표. 문재인 대표가 조홍천 전 비서관을 직접 영입을 하는 거로 공을 들였고 그 마포에 있는 그 횟집에 가서 문 대표가 여러 번 찾아가서 우리와 함께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는데 글쎄 김종인 그 대표 위원장 그분 모셔와서 뭐 이렇게 좀 분위기 좋았잖아요. 옛날 말에 뭐 잘한다 잘 친다 하니까 어머니의 외삼촌의 누이를 치더라 그런 말이 있는데 잘 친다 하더니 외삼촌의 누이는 어머니를 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잘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그걸로 좀 그걸 그냥 빛내고 말아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로 또 뭔가 할까 하다가 보니까 한국 정치는 정말 이래야 되는가?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정성희 위원님. 네. 앞에서 한풀이 정치, 지저분한 정치.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했을 때만 해도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인 한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았는데 그래도 문재인 대표가 한풀이 정치보다는 경제민주화로 정당의 어떤 기치를 올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에 이어서 조홍천 전 비서관 역시 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한이 있는 사람을 영입했어요. 이거 두 개 놓고 한풀이 정치 아니냐?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때 평가를 했었죠. 적어도 뭐 이런 그 내분 속에서도 경제 민주화라는 그 당의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을 모셔온 거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조홍천 그 전 청와대 공직 비서관은 지금 현재 1심에서는 무죄니까 본인이 억울해할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정치권에서 사람을 수혈을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정치를 하느냐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이 이제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분은 이제 그 권력에 대해서 탄압받은 이미지, 국민들이 탄압받았는지 아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무관하게 본인이 탄압받았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주워오는 그런 것으로는 저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야당에서 그럼 이런 사람들은 난 영원히 정치하지 말아야 되냐? 그거는 또 아니겠죠. 더더구나 이분은 지금 지역구에 나가서 이제 승무를 받아보는 심판을 한 번은 받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이런 분이야말로 나가서 좀 정말 국민이 어떤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택을 받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저께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저격수 노릇은 하지 않겠다. 나 그렇게 쓰이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본인이 정말로 일단 총선을 통해서 정치적 심판을 받아보고, 두 번째로는 정말 본인이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본인이 어떤 엑스파일을 가지고 풀어가면서 하는 네거티브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좀 지키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근데 새누리당에서 조금 후회할 것 같아요. 뭘 후회하냐면은 전 국정원장 누구였죠?
김만복. 국정원장 입당 그냥 받아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조홍천 전 비서관이 절로 갈 줄 알았으면. 아니, 절로 갈 줄 아니라 모셔갈 줄, 심지어 모셔간 거죠. 모셔갈 줄 알았으면은,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상도이든 뭐든 정치 도이든 뭐든 간에 우리도 받아줄 걸. 이건 아니다 해서 괜히 거부했구나. 차라리 받아들여서 우리도 정보면으로 쓸 걸 하고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은 더불어민주당에 상도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더불어민주당도 굉장히 비꼬면서 비난했던 걸로 알아. 이거는 좀 상도에 어긋나는 건 아니냐라고 해서 이쪽에서도 처음에 되게 난감하다가 허허 새누리당이 미래가 있으니까 참 우리한테 왔네요라고 하고선 결국에는 아예 철회해 달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현 정권의 비서관으로 있던 사람을 3개월을 공을 들여서 저는 거기 그 횟집에 문재인 대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본 사람을 봤어요. 여러 번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공을 들여가면서 모셔가는 모습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사실은 좀 배신의 이미지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굳이 모셔간다는 거는 글쎄요. 정당이라는 것이 정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건가?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것이냐? 그래서 정보가 다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하는 좀 걱정이 듭니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조홍천 전 비서관의 본심을 이번에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돌직구쇼 패널 중에 조홍천 전 비서관과 상당히 가까운 패널이 있습니다. 사무실도 그 횟집 바로 옆이라 조홍천 전 비서관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언론 기사 나기 전에 윤태호 실장님은 알고 계셨던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홍천 비서관 어떤 생각으로 윤태호 실장님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고민을 털어놨나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이제 김병민 위원도 지적하셨지만은 저는 칼이다 당신은. 근데 이 칼을 뽑으면은 서로에게 안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저격수, 스나이퍼 이런 걸로 가면 본인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조홍천 비서관이 검찰에서 에이스로 불린 인물이거든요. 주요 보직을 거쳤고 대구 출신인데 김대중 정부 때 이미 청와대 파견을 갔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했었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대선 캠프 때는 네거티브 대응총괄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로서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주류 중에 주류로 꼽힐 만한 인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는 이 야당이 이제 변했다는 것은 대구 출신의 주류 중에 주류의 인물도 야당에서 같이 이제 어깨를 걷고 일원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조홍천 본인도 좋고 그건 야당도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 정치 전체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본인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당에서는 이제 그런 뭐 유혹 같은 걸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칼은 이제 칼집 안에 있을 때 오히려 더 무섭다.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 무섭다. 뽑으면은 서로가 위험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청와대가 이런 걸 좀 자초하지 않았나. 예컨대 7인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한 게 기억하실 거예요. KY 문건 파동이라고 그 쪽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홍천 배우는 KY, 김무성, 유승민 지목했다가 행정관이 옷을 벗고 그런 일들이 있었었잖아요. 이런 문제를 잘 마무리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일을 키우고 그 뭐 유승민 전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그 따지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사실은 다 연결되는 건데 좀 정치가 내 사람 하나 만들기는 어려운데 적 만들기는 정말 쉽거든요. 그러니까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적을 덜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거 청와대 책임 아니냐 이 말씀인데 김명준 의원님.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음종환 전 행정관도 옷을 벗었고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삼기도 했고 또 결정적으로 그 일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거를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에 만약에 이걸 가지고 또다시 소위 말하는 요즘 유행하는 뒷다리를 잡기 시작한다면 국가 전체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득 궁금한데 조홍천 전 비서관이 공직기관 기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만들었던 그 유출된 문건, 비선 실세가 있고 문고리 3인방이 있고 그들이 중식당에서 모이고 국정을 의논하고 다른 수석들을 왕따시키고 그 내용들이 일단 재판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났는데 오늘 조선일보 일면 제목이 X파일, 청와대 X파일을 조홍천이 쥐고 있다. 이건데 쥐고 있다는 그 X파일의 정보가 사실일지 아니면 허위일지도 전 헷갈리는데. 네, 이게 선거가
보세요. 4월 달이 선거니까 딱 2달여 선거 이제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만약 X파일을 공개를 해요. 검증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걸 함부로 오픈하지도 못할 거고 결국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윤 시장님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홍천 비서관이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정치를 하고 싶다? 그때 그대로 정치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청와대 문건 유출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X파일은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되는 게요. 그 문건에 대한 그 X파일이고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실제로 자기 업무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웃, 이런 문제는 있는데 사실은 올려줬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또 X파일이 있는 거겠죠. 예. 총선에서 사실은 파괴력이 있을 수 있는 거는 후자일 수도 있는 거죠. 후자일 수 있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역풍이 크게 불 수 있는 것이고 네. 지금 뭐 아까 뭐 정종섭 장관 저런 분들에 대한 것도 꽤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과연 조홍천 전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선정이 됐는데 과연 그가 어떤 이야기를 그의 입에서 떼일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여당이 김종인 위원장을 저격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말 바꾸기의 달인이다. 새누리당의 어떤 전략적인 저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태곤 실장님, 여당이 위기감을 느꼈는지 김종인 때리기에 나섰는데 철새 정치인이다. 비리 전력이 있다. 이런 여기도 문건을 하나 만들었네요. 어제. 처음에 김문호 대표가 대어를 낚았다라고 이게 높이 평가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 어제 뭐 난도 그렇고 뭔가 김종인 위원장이 새누리당에서 볼 때는 저 적군의 끝판왕, 이게 노회하게 이렇게 다 우리를 꿰뚫어보는 예. 이런 존재로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이 브레이크를 건다고 할수록 오히려 야권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인기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새누리당은 어떻게든지 좀 기스를 조금이라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공격은 한참 갈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새누리당에서 냈는데 자료집 이름이 이기진 전 의원님 권력과 더불어 36년 김종인. 여기도 더불어가 들어가네요. 권력과 더불어 36년 김종인.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양지를 쫓는 철새처럼 말을 바꿔가면서 권력과 더불어 해왔다. 네. 저는 이런 내용은 사실은 집권 여당의 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공격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체 내에서도 벌써 뭐 호불호가 나오고 찬반이 나오고 뭐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기왕 갔는데 이분을 자꾸 때리면 이 보고 같아가지고 때리면 자꾸 커져요. 보고가 건들면 커지듯이? 건들면 커져요. 예. 그리고 그쪽에서의 위치를 공고화하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여당 내에서 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여기까지 듣고 저희 광고 후에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너무나 유명한 영화 러브스토리 아시죠? 러브스토리에 나오는 음악도 유명해질 정도였는데 이 러브스토리의 남녀 주연 배우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네, 서로에게 빠졌던 46년 전으로 러브스토리 영화 남녀 배우가 그때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버드를 방문했는데 와,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던가요? 너무나 잘생겼었고 너무나 예뻤던 여배우와 남배우, 지금도 멋들어지지만 젊었을 때와 많이 달라진 그 모습. 그러나 그때 하버드 교정을 거닐었던 것처럼 컨버터블 자동차에 두 배우가 나란히 타서 이런 고백을 했네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저 러브스토리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에는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느꼈었다. 이제 와서 고백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브스토리 영화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만큼 뭔가 눈에 띄는데 이기진 전 의원님 러브스토리 잘 보셨죠? 영화? 잘 봤고 저 러브스토리라는 소설 때문에 제가 소설을 하나 30년 후에 쓴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아니 뭐 솔베이지의 노래라는 걸 썼는데 정말 그 지난번에 왜 뭐 삼성가의 파혼 그 얘기, 파경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했지만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이어서 아름다웠고 그래서 아름다웠는데 세월을 막지 못하는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눈이 좀 이번 겨울에 내릴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눈밭을 굴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